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아이큐브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아이큐브를 이용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미나는 간단한 안내사항을 시작으로 주요 계정세법과 계정세법이 아이큐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아이큐브를 통한 연말정산 작업 방법, 그리고 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내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주요 신고기간에는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매주 화요일에 정기 업데이트가 진행되나 주요 신고기간에는 프로그램 개선 사항이나 홈택스의 검증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업데이트가 배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 업그레이드를 클릭한 후 업데이터 화면에서 업그레이드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 상태가 아니면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최신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사항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신 DT 온라인 고객센터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유선 상담이 급증하다 보니 온라인 상담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아이큐브 메인 화면에서 문의하세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DT 온라인 고객센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DT 온라인 고객센터 우측 상단 자주 묻는 질문을 클릭하시면 동영상 가이드와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큐브 연말정산 사용자 교육교재입니다. 본 세미나 더보기란에 교육교재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 세미나를 들으시는 동안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DT 온라인 고객센터 자료실에서도 교재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모얼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스마트 도우미의 공지사항 버튼을 클릭한 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는 아이큐브 사용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이 공지되고 있는데요. TIP를 통해 매월 주요 신고와 관련 콘텐츠를 캘린더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작업 방법 안내와 같은 통합공지 윈도 확인 가능합니다. 통합공지 윈은 부가세 신고, 결산기간 등 주기적으로 공지되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루션 사업부문 유튜브 채널에 본 세미나 영상 외 연말정산 관련 영상들도 많이 게시되어 있으니 연말정산 작업 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서비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1년 중 고객센터에 문의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문의가 집중되다 보니 고객센터에 연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서도 업무가 지연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큐브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상담봇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상담봇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법, 세법 등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우측 상단 연말정산 상담봇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상담봇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상담봇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말정산 작업 중에 주택청약 공제금액이 계산되지 않는 원인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상담봇에게 주택청약 공제금액이 계산되지 않는 원인을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화면과 같이 주택청약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각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답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소화 자료 관련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파일을 반영했는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반영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하면 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바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쉽고 빠른 연말정산 업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연말정산 상담봇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년도와 달라진 계정세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간에는 교재에 있는 모든 계정세법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슬라이드 우측 상단에 표시된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여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아휴직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당에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소득세의 공제 환경 설정의 비과세 및 감면 항목에서 보육수당에 대한 월 한도가 20만 원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 유인 재고를 위해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범위가 조정되어 사용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소득세의 공제 환경 설정의 비과세 및 감면 항목에서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연 한도가 700만 원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에 대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주택 요건이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주택가액이 상향되었으며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상향된 공제 한도는 차입 연도에 상관없이 상환 방식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 중 상환 방식이 없는 경우 종전 한도가 적용됩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정산 자료 입력 탭, 특별소득공제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서 항목명과 구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세 공제액 확대 및 공제 대상 손자녀 추가입니다. 출산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으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었던 사항으로 손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부양가족 명세 탭에 등록된 자녀별 자녀공제 항목 체크 여부에 따라 자녀세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인 경우 부양 관계를 004 직계비속으로 선택하면 자녀세 공제가 적용되며 부양가족의 만 나이에 따라 자녀 공제 항목이 자동 체크됩니다. 다음은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입니다.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총급여 조건이 폐지되었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정산자로 입력 탭에서 의료비 항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6세 이하자에 대한 한도가 전액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언 해외 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및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재외공간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자, 산업인력공단의 직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외근무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 세법으로 M04 비과세 코드가 신설되어 기존 MME, M02 국외근로 비과세 코드가 M04 국외근로 코드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에 비과세 및 감면 항목에서 M04 비과세 코드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순서 정비입니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기부금 지출 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가 규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년도에 신설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정치자금 기부금 다음 순서로 공제되었으며 2024년 귀속부터 명문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입니다. 자녀세액 공제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자녀세액 공제 적용 방식 개정 및 확대된 내용으로 반영되었으며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프로그램에 이미 적용되어 상용직 급여입력에서 소득세 계산 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계산된 후 해당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 대상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별로 1명은 12,500원, 2명은 29,160원, 3명 이상이면 29,160원에 2명 초과 시 자녀 1명당 25,000원씩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다음,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입니다.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추가되었고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유입 지원을 위해 단일세율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도록 항구화되었고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입니다.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해 대상 업종의 컴퓨터 학원이 추가되었고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입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대상 총급여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입니다.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정산 자료 입력 탭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더블 클릭하여 2023년 사용분과 2024년 사용분 란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조정입니다.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결혼세액 공제 신설입니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부양가족 명세 탭 하단 인적공제 탭에서 결혼세액 공제 항목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결혼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구분값을 해당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입니다. 출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출산지원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이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 입력 시 신설된 Q03 출산지원금 1회, Q04 출산지원금 2회 코드로 입력해야 하며 아이큐브에서는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에 비과세 및 감면 항목에서 Q03, Q04 비과세 코드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자료 입력 출산지원금 명세서 탭에서 출산지원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입니다. 조문 정비를 위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이 20세 이하에서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2024년 12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 개정안 등을 기초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 개정 및 작성 요령 등의 변경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 입력 화면이나 전자신고 파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의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거나 세무사님, 회계사님과 같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큐브를 이용한 연말정산 작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연 전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한과 세액계산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작업은 사원별로 지급명세서를 만들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차감징수 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집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 신고를 하는 유형에는 매월 신고하는 월별 납부자와 1년에 2번만 신고하는 반기별 납부자가 있는데요. 월별 납부자는 원천 신고서에 연말정산란의 금액과 세액을 집계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반기별 납부자는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상반기 원천 신고서에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반기 신고하는 사업장 중에 연말정산 차감징수 세액과 1월, 2월 급여의 소득세를 합산해서 환급이고 그 금액을 환급 신청하려는 경우에 3월 10일까지 1월, 2월 급여와 함께 환급 신청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모든 소득의 제출기한이 3월 10일까지가 아니므로 2024년에 거주자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소득,
비거주자 사업 기타 소득을 원천 징수했다면 2월 말까지인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해보자면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결정세액과 연중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하죠. 화면을 통해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확정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환급 또는 납부가 발생하게 되는지 근로소득 기준으로 세액계산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되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 흐름도 순차적으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중 연금보험료 공제의 경우 공제 순서상 가장 후순위 공제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공제 전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우측의 상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그런 다음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은 우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소득공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했을 때 계산되는 것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당해년도에 근로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 양수일 경우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연 전에 아이큐브를 통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국세청 간소화 입력,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고 유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연말정산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입력과 편리한 연말정산은 프로그램 시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연말정산의 경우 유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메뉴인데요. 근로자가 직접 웹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업로드 및 입력하고 업무 담당자는 웹 수신 기능을 통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하고 추가 검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연말정산 작업 방법 중 실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이큐브를 통해서 연말정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데이터 반영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작업의 경우 매월 급여 작업 시 확인했던 사항이라면 바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신고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인적정보 탭에서 내외국인 구분값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이 활성화되고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란이 활성화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은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하이픈을 입력할 경우 홈택스의 전자신고 파일 제출 시 변환 오류가 발생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내려와서 근로자의 세대주 여부, 장애인 구분, 종교종사자 여부 값을 확인해서 선택해 주시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 신고용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거주자 구분 값을 선택해 주시고 거주자 구분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거주지구 코드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잔여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거주자 구분을 비거주자로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거주자 구분값이 잘못 선택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여정보 탭에서 비과세, 감면 설정 등 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국외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외 소득 유무를 해당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생산직 등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할 경우 생산직 총급여 설정을 비과세로 설정합니다.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일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단일세율 설정인데요. 인적정보 탭에서 내외국인 값이 외국인일 경우 활성화됩니다. 외국인 중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근로자는 외국인 단일세율을 여로 설정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의 19%를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재직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 유형을 설정하고 감면 기간을 입력합니다. 국외근로수당, 생산직 등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외국인 단일세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관련 정보를 설정해야 해당 정보를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기록 카드입니다. 인사기록 카드 가족 탭에서 근로자별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가족 정보를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원 목록에서 근로자를 선택하고 가족 탭에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전년도 부양가족 기준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부양가족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 카드에서 입력하는 관계코드는 관리용 코드이고 실제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코드는 부양관계 코드입니다. 부양관계 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음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했으나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하이픈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하이픈이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혹시 2020년 10월 이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이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유효성 체크가 어려워서 주민등록번호가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하셨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양 여부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체크를 합니다. 부양 여부라는 체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란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오픈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 작업을 하실 텐데요. 연말정산 전에 근로자들의 총급여와 비과세, 감면소득, 사회보험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좀 더 원활한 연말정산 작업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근로소득 데이터 집계 시 상용직 급여 입력,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입력한 급여가 기준이 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서 사원별로 월별 근로소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총급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의 급여와 상여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 과세급여로 급여 작업 시 입력된 지급 항목 중 과세 항목 금액과
비과세 항목 중 비과세 한도 초과분 금액이 반영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정산자료 입력 탭에서 기타 근로소득으로 추가 입력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월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다음 비과세 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비과세 신고, 즉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신고 제외,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과세 항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는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 비과세 및 감면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에 동그라미로 표기된 항목이 비과세 신고분, X로 표기된 항목이 비과세 신고 제외분입니다. 다음 감면소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작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 월별 감면 소득과 감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세액은 한도까지만 적용되니 이 점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감 원천 징수액에는 급여 작업 시 근로자에게 원천 징수한 세액이며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는 기납부 세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징수 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은 연말정산 적용 대상 공제 항목입니다. 사회보험과 기부금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급여 작업 시 입력된 연금, 건강, 고용보험 금액과 인사급여 환경 설정, 집계 항목 탭에 설정된 정산 코드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작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아이큐브의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작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산연월을 2024년 13월로 조회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근무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으니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 대상자 선정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대상자를 불러옵니다. 만약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사원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인사정보 등록, 재직정보 탭에 퇴직일이 기재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2024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미 중도정산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근무자 대상자라면 중도정산된 내역을 삭제하고 정산연월 2024년 13월로 조회하여 대상자 선정을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게 되면 부양가족 명세 탭에 인사기록 카드에 등록된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 불러옵니다. 만약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고 나서 인사기록 카드에 추가로 입력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새로 고침, 부양가족 정보를 다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새로 고침, 본인 조직 정보, 인적 정보를 다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진행했다면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해야겠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은 공제신고서 PDF, 즉 간편 PDF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간편 PDF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임사 담당자께서 먼저 홈택스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할 기초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우측 상단 편리한 연말정산 엑셀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 정보를 등록했다면 근로자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후 내려받은 PDF 파일이 간편 PDF 파일이고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상단에 소득세 공제신고서라고 표기된 파일입니다. 다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은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간소화 PDF 파일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소득세 공제 자료를 조회 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과 같이 각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러 항목을 하나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 방법으로 데이터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PDF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사원명 오른쪽에 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사원 개별로 업로드할 수 있고, 여러 사원을 일괄 업로드할 경우에는 업로드할 사원을 체크하고 우측 상단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선택합니다. 일괄 업로드 시 해당 폴더 안에 간편 PDF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가 함께 존재한다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폴더를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전에 필독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근무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실손의료보험금,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정보는 PDF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PDF에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은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 간편 PDF 업로드 후 추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했다면 해당 간편 PDF를 업로드했을 때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자동 반영됩니다. 각 항목별로 데이터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추가 입력할 데이터를 입력하여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간소화 PDF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받은 간소화 PDF 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인사 담당자가 내려받은 PDF로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 작업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에서 상단 정산 연도를 확인하고 우측 대상자 선정 버튼을 클릭하여 PDF를 반영할 사원을 불러옵니다. 사원을 불러온 후 간소화 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개별 업로드하거나 여러 사원을 일괄 반영하고자 한다면 사원을 체크하고 우측 상단 국세청 PDF 일괄 버튼을 이용하여 가져올 위치에 PDF가 저장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일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불러올 폴더 안에는 간소화 PDF만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사용하는 소득세 공제신고서 PDF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료 불러오기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각 탭별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특정 부양가족의 데이터가 업로드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탭에서 해당 부양가족이 조회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PDF 업로드 시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부양가족 탭에 조회되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다면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동산 자료 입력,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을 추가로 반영한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동산 간소화 입력에서 사원을 체크하고 정부 갱신을 통해 부양가족을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데이터를 보면 노란색으로 조회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항목들은 프로그램에서 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자료 전송이 되지 않으니 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PDF를 업로드했다면 우측 상단 자료 전송 버튼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추가 입력할 사항들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간편 PDF, 간소화 PDF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PDF 업로드하는 메뉴가 각각 다릅니다. 간편 PDF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간소화 PDF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입니다. 둘째, 부양가족 정보 업로드 유무입니다. 간편 PDF는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아도 업로드하는 공제신고서 기준으로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작성되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데이터가 반영되지만 간소화 PDF의 경우 부양가족 명세 탭에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PDF만 업로드되기 때문에 업로드 전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반드시 작성 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사용자 교육 교재에도 작업 순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보면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항목을 어디에서 입력하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명세 탭은 연말정산 시 반영할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인사기록카드, 가족 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자동 반영되며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도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부양관계에 따라서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자녀 공제에 자동 체크가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소득 요건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확인한 후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란을 체크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도 판단 후 직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란은 장애인 구빈값을 해당하는 값으로 선택하면 자동 체크됩니다. 출산 입양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입양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중 해당하는 값으로 직접 선택합니다. 하단 인적공제 탭에서 기본공제, 추가세액 공제에 대한 가족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만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여성일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연 5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수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 한부모 가족 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세액 공제는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2024년에서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인 경우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인 경우 해당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제 항목별 명세 탭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고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항목별 설명은 정산자료 입력 탭 설명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제 정보 탭은 세대주 여부, 무주택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월세액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니 근로자의 세대주,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산자료 입력 탭 기준으로 각 소득세 공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확정되어야 하는데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이며 정산 명세 탭에 21번 총급여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에 반영되는 금액은 정산자료 입력 탭에 소득 명세 금액으로 급상여 금액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입력된 금액의 합이 반영됩니다. 월별 급여 작업한 금액이 급상여란에 집계되고 데이터 보기를 통해 월별 입력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급여 금액이 잘못 반영되었거나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로 반영한 후에 급여 데이터를 수정했다면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새로 고침을 클릭해서 근로소득을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소득부터 직무발명보상금까지는 직접 입력합니다. 이어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소득, 감면소득란을 더블클릭하면 기지급, 급여, 플러스 종전란에 급여 작업 시 비과세 감면소득으로 집계된 금액과 종전 근무지 탭에서 반영한 비과세 감면소득이 자동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소득을 추가로 반영할 경우에는 코드란을 더블클릭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고 추가 입력란에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비과세 금액 중 일부만 비과세 처리되었다면 과세 전환란을 이용하여 비과세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대 240만원 중에 4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었다면 과세 전환란에 마이너스 200만원을 입력하여 과세에서 200만원을 차감하고 비과세로 2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전환란에 음수로 입력한 금액만큼 급상여에서 차감돼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 중소기업 취업감면에 해당하는 감면소득이 일부만 반영되었다면 추가 입력란에 감면 대상 소득을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세법 개정안 중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비과세 한도 폐지로 비과세 코드가 세분화됨에 따라 수당에 맞는 비과세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Q02 보육수당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월 2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한도는 없으며 Q03, Q04 비과세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근로자는 출산지원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출산지원금 명세서 탭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명세 탭에 등록된 자녀 중 해당하는 자녀를 선택하고 지급받은 날, 지급받는 금액, 지급 회차, 지급처를 입력합니다. 총 급여란에는 종전근무지 금액도 같이 반영되므로 이어서 종전근무지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이직을 했거나 이중근무지가 있어 종전근무지 또는 납세조합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탭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사명, 사업자 번호, 귀속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하고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근무지에서의 감면 기간을 입력합니다. 종도 관련 종사자 여부 컬럼까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정산 항목에서는 종전근무지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전근무지에서의 비과세 감면소득은 더블클릭하여 코드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란에는 종전근무지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73번 결정세액 금액을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전근무지 탭에 입력한 정산 항목은 정산자료 입력 탭, 각 항목에 추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세액은 정산명세 탭의 기납부세액 종전란에 반영됩니다. 다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입력 시 국민연금으로 입력한 금액과 인사급여 항목 설정, 집계 항목 탭에 설정된 국민연금 정산코드로 입력된 금액이 합산되어 국민연금란에 반영됩니다. 간소화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여 금액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역란에 금액을 입력하여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단 참고란을 보시면 공제 순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료 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타순위보다 후순위 공제입니다. 때문에 정산명세 탭을 보면 상위에 있지만 후순위 공제로 다른 소득공제에서 모두 공제된 경우 공제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음 특별소득공제의 건강고용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고용보험은 부양가족 명세 탭,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서 입력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급여 작업 시 입력했던 부분이 자동 반영되며 추가 반영할 금액은 건강지역, 고용지역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건강고용보험은 본인 데이터만 입력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자금 부분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을 입력하며 납입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1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란에 입력하면 되고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는 개인에게 대출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차입 시점, 상환 기간,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니 공제 요건을 확인해서 해당하는 란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PDF 업로드 시 차입 시기, 상환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공제 요건을 판단할 수가 없어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 추가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별소득 공제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그 밖의 소득 공제의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합하여 종합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종합한도 적용받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어서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근로소득에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며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종합한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3번을 보시면 주택마련 저축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를 같이 적용받는 경우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금액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차입일과 상환 기간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달라진 점 확인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했으나 정산명세에서 공제 금액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공제 정보 탭에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자금에서 이미 종합한도까지 공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용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 명세 탭,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별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이 소득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 결제수단에 따라 나누어 입력합니다. 간소화 PDF 자료 업로드 시 결제수단별로 자동으로 나눠서 반영됩니다. 올해 개정세법으로 전년도 사용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아이튠브로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에는 2024년에 대상자 선정 시 2023년 사용분이 자동 반영되며 아이튠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2023년 사용분을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회사 경비로 사용되어 제외해야 하는 금액은 국세청 자료 탭에 반영된 금액에서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별로 입력된 신용카드 금액은 정산자료 입력 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 결제 구분별로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에서는 직접 입력할 수 없으니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명세 탭,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명세 탭에서 우측 상단 신용카드 산출 과정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 과정과 최종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구분란에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금융회사 계좌번호, 청년형일 경우 가입일과 계약기간을 개월수로 입력합니다. 납입금액까지 입력하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 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소득 감면 소득란에서 T30 코드를 입력하고 추가 입력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세액 감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중소, 중견, 핵심 인력 또는 청년 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및 감면소득란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고 추가 입력란에 감면 대상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비과세 및 감면소득란에서 감면코드 T50을 사용하여 감면 대상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 문의도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중 청년은 감면율 90%, 나머지 대상자는 7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면세액을 반영하기 위해선 먼저 감면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감면소득란을 더블클릭하여 감면소득을 입력하게 되는데 급여 작업 시 이미 적용되었다면 주지급, 급여 플러스 종전란의 금액이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할 경우 비과세 및 감면소득란을 T13 또는 T12 코드 중 해당하는 감면코드를 이용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추가 입력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감면 소득이 반영되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총급여란에 감면 대상 소득이 반영되고 감면 대상 세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세액은 한도 200만 원까지만 계산됩니다. 감면 대상 소득을 입력하지 않고 세액 감면란에만 감면 대상 세액을 입력한다면 마감 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 금액과 감면 대상 총 급여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하니 이 점 주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당해년도 감면기간 시작일, 감면기간 종료일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란에는 현 근무지에서의 감면기간을 입력하고 종전근무지에서의 감면기간은 종전근무지 탭에서 입력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금액을 반영한 후에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한다면 산출세액이 재계산되니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계산 작업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액공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 불입액 부분인데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 불입액을 더블클릭하여 생성되는 창에서 부분별로 입력합니다. 연금저축 등 소득세 공제 명세서 작성 대상으로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 상세 내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공제 순서 규정을 보면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하순위보다 후순위 공제이니 세액 감면, 공제 적용 순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 명세,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별로 입력합니다. 보험료란을 더블클릭하여 일반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험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100만 원을 초과한 지출금액을 입력하더라도 정산명세에는 공제 대상 금액의 100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공제율은 100만 원 한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로 공제됩니다. 다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 탭에서 작성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를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제 한도의 경우 본인, 6세 이하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그리고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는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수가 손천성 이상한 의료비의 경우 20%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입력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의료 증빙 코드가 1번 국세청장 제공일 경우에는 지급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9번에서 1반 안경 구입비 산후조리원 중에 선택합니다. 안경 구입비는 인당 5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건별 200만원 한도이며 초과하여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지출액의 경우 총 급여 요건은 올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을 입력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이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2024년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입력해야 하며 2024년도 이전 의료비에 대해 2024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액보다 클 수 없으며 부양가족 중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액보다 큰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면 연말정산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하니 근로자에게 금액 확인 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입력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여부, 미수가 손천성 이상한 해당 여부는 해당할 경우 해당으로 선택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의료비 지출액을 더블클릭하면 의료비 지급명세 탭에 작성한 금액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공제받는 세액 공제액은 정산 명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반영되니 연말정산 교육교재에서 한도와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 지출액입니다. 교육비도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 명세 탭 공제 항목별 명세에서 부양가족별로 교육비를 입력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공제되며 소득 요건은 보지만 나이 제한이 없어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 반면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하여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알아보자면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및 입양자의 경우엔 취약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한 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한 명당 9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고는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는 50만원, 체험학습비는 30만원 한도로 적용되므로 한도에 맞게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한도에 맞게 입력하지 않으면 한도를 체크하여 안내 메시지가 발생하니 한도액만큼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 탭에서 각 부양가족별로 입력합니다. 기부금 명세 탭의 상단에는 당해년도 기부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자료 부분에서 국세청 자료와 그 밖의 자료 중 선택하고 기부금 코드를 선택합니다. 이 중 코드 20번 정치자금 기부금과 42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43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코드를 선택을 하고 노동조합비 여부와
적정공시 여부는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에서만 활성화되며 노동조합 적정공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또는 산업조직의 적정공시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용을 선택하고 기부처를 입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 시에는 기부처 항목은 생략 가능합니다. 기부자를 선택하고 건수와 기부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 장려 신청 금액은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 장려금 단체에 기부 장려금으로 신청한 금액을 확인 후에 입력하면 됩니다. 당해년도 기부금을 입력하면 코드별 기부금 합계 탭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부금 조정 명세 탭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항 코드를 선택하고 기부금 조정 명세 반영을 클릭합니다. 당해년도 기부금뿐만 아니라 전년도의 2월 기부금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기부금 중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은 2월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의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해당 사원 코드로 입력된 2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불러오며 전년도 데이터가 없다면 2월 기부금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데이터 반영을 하면 당년도 기부금과 2월 기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부금 조정 명세 탭에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다음은 공제금액 계산으로 해당 연도의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금액, 그리고 실세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공제금액 계산 시 필독사항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사항에도 있는 내용과 같이 기부금 공제금액 계산은 다른 소득세 공제 항목에 적용을 완료한 후에 마지막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당 연도 공제금액, 공제받지 못한 금액, 그리고 실세 공제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공제되는 순서는 기부금 공제 계산 순서 버튼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이 간단하진 않은데요. 간편 PDF, 간소화 PDF를 업로드한 경우에도 기부금 조정 명세 반영과 공제금액 계산은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반영과 공제금액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하니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준세액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특별소득 세액 공제액을 적용받았을 때와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을 때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작은 쪽, 즉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보험료, 주택자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소득, 세액 공제금액과 월세액 지출액을 입력했으나 정산 명세 탭에 표기되지 않는다면 정산 명세 탭 66번 표준세액 공제를 확인하여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세액 지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연도 가능합니다. 1,0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하는 17%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LH와 같은 기관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을 사업자 등록번호 형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할 때는 하이픈을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지출액을 입력했으나 정산명세에 세액 공제액이 표기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원의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가 맞는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미 다른 항목에서 공제를 받아 이미 결정세액이 영원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정산 명세 탭에서 공제 대상 금액,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출된 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을, 낭수일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사원을 체크하고 우측 상단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생하는 마감 오류건은 해결 방법을 클릭하여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개월에 걸쳐 분납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여부 적용 및 분납세액 계산은 분납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요양가족 명세 탭 하단 인적공제 탭에서 분납 신청 여부를 신청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신청 여부를 신청으로 선택하고 마감한 후 연말정산 납부세액 계산에서 분납 금액을 계산 후 마감하시면 됩니다. 분납 신청까지 해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편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도이며 모든 공제 요건을 판단하여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분들께서 PDF를 업로드하고 사원별로 소득세 공제 항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작업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배부해야 되는데요. 아이큐브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출력하거나 급여 명세서 메일 발송과 같은 방식으로 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단 정산연월을 2024년 13월로 조회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마감된 사원만 조회되니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마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원을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하실 수 있고 또는 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메일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부터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사업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원천세 신고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어 화면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자 중 연말정산이 가능한 소득자 구분은 보험 설계, 음료 배달, 방판 외판, 그리고 방판 외판에서 파생된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이 있습니다. 소득자 등록 거주자 사업소득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 소득자 구분을 선택하게 되면 하단 연말정산 여부란이 활성화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할 소득자는 연말정산 여부를 해당으로 선택을 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정보 탭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자 등록을 했다면 소득등록 거주자 사업소득에서 소득을 입력을 하고 연말정산 작업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정산연월을 2024년 13월로 조회하고 대상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정산 명세를 확인해서 마감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 마지막 순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해야 되는데요. 지급주소 전산매체 메뉴에서 소득 구분별로 조회하여 전자신고 파일 제작 후 홈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단 조회 조건에서 귀속연도, 제출자를 선택합니다. 소득 구분별로 조회하여 총 지급액과 결정소득세를 확인한 후 파일 제작을 진행하면 됩니다.
17년도 기속부터 기부금 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의 부속 서류로 제출되어 별도 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 구분별로 데이터가 집계되는 마감 메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구분별 마감 메뉴를 확인하여 조회된 소득자 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메뉴에서 마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이 모두 되었으나 일치하지 않다면 지급조서 전산 매체에서 우측 상단 수기신고를 클릭하여 수기신고 대상자 리스트로 추가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신고 대상자 리스트에 추가될 경우 전자신고 파일 제작 시 수록되지 않으니 전자신고 대상자가 맞다면 수기신고 대상자 리스트에 조회된 사원을 선택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137쪽을 보시면 소득 구분별 집계 데이터 현황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기신고 대상자로 추가된 대상자가 없는데 소득자 수,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소득 구분별로 어떤 데이터가 집계되는지 확인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자 수, 금액까지 확인이 끝났다면 파일 제작을 진행하게 되는데 파일 제작 시 오류 검증 사용 여부에 체크하고 파일 제작을 진행하면 프로그램 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유를 확인하여 수정한 후에 파일 제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검증까지 끝냈다면 우측 상단 파일 제작을 클릭하여 파일 작성 창을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경로를 선택하면 전자신고 파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에 파일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파일은 소득 구분별 알파벳 플러스 사업자 등록번호로 제작됩니다. 해당 파일로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신고 방법은 제출기한을 안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월별 납부자와 반기별 납부자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다른데요. 이 중 많은 분들이 적용하시는 월별 납부 방법으로 예시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신고자 중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납부 사업장이라면 2월 귀속 2월 지급 신고서 한 장만 작성하며 해당 신고서에 급여 데이터와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먼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제출연도 2025년 신고사업장을 선택을 하고 신고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귀속 지급연월을 2025년 2월로 입력을 하고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에서 일반 데이터 반영은 2번 매월 징수분 플러스 연말정산 데이터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 반영은 2월분을 선택을 합니다. 생성된 신고서를 보면 신고 구분에 매월, 연말에 체크가 되고 매월 징수분 금액과 연말정산 데이터가 같이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납자가 있다면 분납신청 A05란에 3월, 4월에 분납할 금액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납신청은 2월 납부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2월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분 1장과 매월 신고서 1장 이렇게 2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연도 2025년 신고사업장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추가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2025년 2월로 입력을 하고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은 일반 데이터 반영은 3번 연말정산 데이터,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 반영은 2월분을 선택합니다. 신고서에는 연말에 체크가 되고 연말정산 데이터만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월 신고서인 1월 기속 2월 지급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에서 일반 데이터 반영은 1번 매월 징수분,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 반영은
미적용을 선택합니다. 생성된 신고서를 보면 신고 부분은 매월, 그리고 매월 징수분만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전월문서로 이전에 작성한 2월 기소, 2월 지급 연말정산 신고서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전월문서로 반영한 신고서의 환급세액이 12번 전월 미환급 세액에 반영되며 당월 납부세액은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반영되어 20번 차월 2월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환급 신청 여부에 따라 상반기 신고서 제출 연월이 다릅니다. 자세한 제출 기간은 교재 125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25년 2월분을 2025년 3월 10일 신고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후 2025년 7월 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기제출한 연말정산분과 2월분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연말정산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작업부터 신고까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